고립된 섬, 사방이 절벽과 거친 파도로 둘러싸인 그곳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특수 교도소가 있었다. 한도균은 방금 그 지옥의 문턱에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이자 조직폭력배 두목인 권혁을 밀어넣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한 바람이 그의 짧은 머리카락과 방탄조끼를 스쳤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수한 후에 안도감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어떤 종류의 공허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법무부 소속 특수호송팀의 베테랑이었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이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에 극도의 공포를 조성한 흉악범들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격리된 장소로 옮기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권역 같은 괴물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극도의 긴장감을 동반했다. 그의 눈빛,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서조차 섬뜩한 악의가 느껴졌기에 도균은 임무 수행 내내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헬기가 육지에 착륙하고 그는 무거운 방탄조끼를 벗어던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사우며 진행된 작전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며칠 동안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싶었다. 그의 아파트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호송관 한도균이 아닌 평범한 인간 한도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도균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숨겨진 권총 손잡이로 향하고 있었다. 수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총을 든 괴한이 아니라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가녀린 여성이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에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긴 커다란 눈동자.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도균은 잠시 경계를 풀지 않은 채 그녀를 응시했다. 누구지?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거지? 설마 권혁과 관련된 인물인가? 여성은 도균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기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도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며칠 밤낮을 위험과 싸우다 돌아온 자신에게 처음 보는 여자가 던진 말은 너무나도 생뚱맞고 무례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여성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부끄럽지 않으시냐고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도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왔고 그들의 협박과 저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의 슬픈 눈빛과 직설적인 질문 앞에서는 알 수 없는 혼란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도균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도균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균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과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뇌리에 남아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좀처럼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땄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와 그녀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한 것일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위험한 범죄자를 안전하게 격리된 장소로 호송한 것뿐인데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인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슬픈 눈빛, 그것은 마치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을 고발하는 듯한 깊은 원망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도균은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몰랐다. 혹은 권혁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자신을 착각하고 찾아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녀의 질문이 너무나도 직접적이었고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임무는 완수되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괴로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한도균의 삶에 예기치 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문 앞에서 만난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슬픈 눈빛과 가슴을 애는 듯한 한마디 질문이었다. 이름 모를 젊은 여성과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만남 이후 한도균의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과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날카로운 질문은 마치 뇌리에 박힌 파편처럼 그의 의식 속을 떠나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한 후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한 휴식은 산산조각 났고 집은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기 일쑤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나는 내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야.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런 합리화는 그녀의 슬픈 눈빛 앞에서 번번이 힘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상실감, 그리고 어쩌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항변처럼 느껴졌다. 도균은 더 이상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여성의 정체를,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선 어쩌면 자신의 직업과 삶의 방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추적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아파트 현관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행히 그녀의 모습은 여러 각도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그는 영상 속 그녀의 인상착에
걸음걸이, 그리고 아주 미세한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녀는 어떤 특정 조직에 소속된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극도의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평범한 여성처럼 느껴졌다. 도규는 국정원 NIS이나 경찰청 내부 정보망에 직접 접근할 권한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정보원들이 있었다. 그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그녀의 신원 파악을 의뢰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을 찾아왔던 이유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저 개인적인 일로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만 둘러댔다. 며칠 뒤 한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26.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범은 바로 한도균이 최근 호송했던 흉악범 권혁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도균은 떨리는 손으로 이서연과 권혁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들었다. 자료에는 권혁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 행각과 함께 그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서연의 기구한 사연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권혁은 이서연의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그녀의 여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이서연 자신도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입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권혁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조금의 반성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서연을 향해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고 그의 변호인단은 교묘한 법기술을 이용하여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이서연에게 그 재판 과정은 또 다른 지옥과도 같았다. 도규는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임무라는 이름으로 호송했던 권혁이라는 괴물이 한 젊은 여성의 삶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서연이 자신을 찾아와 던졌던 그 질문,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한도균은 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격리시킨 어쩌면 그 괴물의 편에 선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슬픈 눈빛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절망과 그런 세상의 일부로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다. 도규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권혁 같은 인간 쓰레기를 그저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벼웠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임무 완수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진실과 고통을 외면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전문적인 냉철함은 어쩌면 인간적인 감정의 마비였을지도 몰랐다. 그는 이서연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며칠을 고민하던 도규는 이서연이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후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이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슬픈 모습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도균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이서연은 깜짝 놀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한도균 씨, 여긴 어쩐 일로...
이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요. 도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슬픈 눈의 잔상은 여전히 도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시선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보이지 않는 추적은 끝났고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할 시간이기도 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한도균과 이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짙은 그림자에 덮여 있는 듯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균이었다. 이서연 씨, 지난번 저희 집 앞에서 하셨던 말씀,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호송했던 권혁이라는 자가 이서연 씨와 가족분들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균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는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한도균 씨는 그저 당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원망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권혁 그놈과 그리고 그런 괴물을 막지 못한 이 세상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절망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권혁에 의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버린 가족.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해당하고 여동생이 납치되어 능욕당한 후 살해당했던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와 악몽.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도균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는지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이서연과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권혁은 감옥에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낯선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놈의 부하들이 아직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요. 그들이 언제 다시 저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서연의 말은 도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권혁의 조직, 그림자 연합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아직 와해되지 않았고 여전히 암암리에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권혁을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균은 권혁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호송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서연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고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그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찾아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권혁과 그림자 연합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이 아니었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에는 해커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낮에는 변장까지 해가며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들을 탐문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자 연합은 단순한 폭력 조직을 넘어 정치권과 재계, 심지어 법조계 일부 인사들과도 깊숙이 유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권역은 그저 그 거대한 범죄 제국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권역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고, 그로 인해 그림자 연합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사건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었다. 몇몇 핵심 증인들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잠적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었다. 도균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이 추악한 진실을 외면한 채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기계적으로 임무만 수행해왔던 것이다. 이서연이 던졌던 질문,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는 말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더욱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이서연을 다시 만났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서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도균의 진심 어린 눈빛과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균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림자 연합에 대한 정보들과 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넘어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지가 된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험난했다. 그림자 연합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검은 마수는 서서히 도균과 이서연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균의 집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했다. 다행히 도균은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집을 비운 상태였지만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하지만 도균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와 결의는 더욱더 강해졌다. 그는 이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서연의 슬픈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부끄러운 호송관이 생기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둠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려진 진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제 그의 고통이 되어 그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다. 한도균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던 그날 밤 이후 보이지 않던 위협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림자 연합은 자신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한도균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그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이서연이었다. 며칠 뒤 이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공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망가뜨렸으며 이서연에게 더 이상 과거를 들쑤시고 다니지 마라, 다음번에는 내 목숨이 위험할 줄 알아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다행히 이서연은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숨겨 큰 화를 면했지만 극심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야 했다. 도균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이서연에게 달려갔다. 난장판이 된 공방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서연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자신이 과거를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적어도 이런 직접적인 위협은 받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괜찮아요. 서연 씨 다친 곳은 없고요. 도균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그들이 또 올지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도균은 이소연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지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서연 씨를 지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국가의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맹세였다. 그는 더 이상 이소연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이소연을 자신의 안전가옥 중 한 곳으로 옮겼다. 그곳은 국정원 NIS 시절 위급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은신처였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비상 탈출로까지 갖춰진 곳이었다. 그는 이소연에게 호신술의 기본 동작과 함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무기 사용법도 알려주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도균은 그림자 연합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들의 공격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선제 공격을 가해야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그림자 연합의 현재 활동 상황과 핵심 간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권혁이 감옥에 있는 동안 조직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독사는 권혁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로 조직을 더욱더 음지로 숨기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도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도균은 독사와 그의 핵심 조직원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몇몇 장소들을 파악했지만 섣불리 공격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매우 신중하고 경계심이 강했으며 아지트 주변에는 철통 같은 감시망이 펼쳐져 있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도균은 뜻밖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독사가 최근 해외에 거대 마약 카르텔과 새로운 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며칠 뒤 항구를 통해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 밀거래 현장을 덮친다면 그림자 연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 배치될 것이고 해외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들까지 합세한다면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었다. 도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과거 자신과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던 옛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모두 제대 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도균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다. 그들은 도균이 어떤 위험한 일에 휘말렸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꺼이 다시 한번 총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전우들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도균과 그의 옛 동료들은 그림자 연합과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마약 밀거래를 막는 것을 넘어 독사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을 생포하거나 사살하고
그들의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여 그림자 연합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작전 전날 밤, 도균은 안전가옥에서 이서연과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균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괴물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함께 강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도균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주겠다고. 다음 날 새벽,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항구. 한도균과 그의 전우들은 마치 과거 그림자 연합의 이름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곧 이 항구는 피와 총성으로 얼룩진 전쟁터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아 마지막 미소를 짓게 될 것인가. 그림자 연합의 위협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위협에 맞서는 한도균의 싸움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작전 개시 시간은 동트기 직전. 항구의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4시였다. 한도균과 그의 옛 전우들은 지난 며칠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독사 최강일이 이끄는 그림자 연합의 대규모 마약 밀거래 현장을 급습하여 조직의 자금줄을 끊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항구 주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그림자 연합 조직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도균과 그의 팀원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도균은 팀을 둘로 나누었다. 폭파 및 교란 전문가였던 불곰, 김철수와 저격 및 침투 전문가 송골매, 박지환은 외곽에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도균 자신은 백병전과 돌패 능한 독수리, 이강토와 함께 밀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두의 제7 창고로 직접 침투하기로 했다. 모두 준비됐나? 도균의 낮은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흘러나왔다. 각 팀으로부터 짧고 단호한 준비 완료 응답이 돌아왔다. 작전 개시. 도균의 명령과 함께 김철수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연막탄과 섬광탄이 항구 외곽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경계를 서던 그림자 연합 조직원들은 당황하여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박지환의 저격총이 불을 뿜었다. 감시탑 위에 있던 적의 저격수 2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진입로 확보, 독수리, 개, 돌격. 박지환의 냉정한 보고가 이어졌다. 도균과 이강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을 뚫고 제7 창고를 향해 질주했다. 창고 입구를 지키고 있던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도균과 이강토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창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창고 내부는 예상대로 수많은 마약 상자들과 함께 거래를 위해 모여든 그림자 연합의 핵심 조직원들, 그리고 해외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들의 등장에 경악하며 황급히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도균의 외침과 함께 그와 이강토는 번개처럼 적진을 헤집고 다니며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총격전은 최대한 피해야 했다. 그들의 목표는 생포와 증거 확보였기 때문이었다. 도균은 현란한 격투 기술로 적들을 무력화시켰고 이강토는 그의 뒤를 엄호하며 빈틈을 노렸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과거 수라 시절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나들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창고 안에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제압되었다. 도균은 널브러진 마약 상자들과 함께 그들의 거래 장부로 보이는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림자 연합의 실체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성공이다. 철수 준비. 도균이 무정의를 통해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창고를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림자 연합의 지원 병력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차가운 미소를 띤 독사 최강일이 서 있었다. 어서 와라. 강태주, 내 놈이 올 줄 알고 미리 환영 준비를 해뒀지. 최강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도균의 급습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 도균과 그의 잔당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다. 항구 전체가 거대한 함정이었던 셈이다. 제기랄 함정이다. 이강토가 욕설을 내뱉었다. 창고는 이미 수백 명의 적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걔 어떻게 할 건가? 무정이 너머로 김철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균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이대로라면 전멸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그림자 연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계획 변경, 독수리, 나를 엄호해라. 불곰, 송골매. 너희는 지금 즉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곳을 탈출해. 어떻게든 이서연 씨에게 전달해야 한다. 도균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는 자신을 미끼 삼아 동료들을 탈출시키고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안 돼. 걔 같이 가야 한다. 이강토가 반발했지만 도균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건 명령이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라. 도균은 이강토에게 증거 자료가 담긴 가방을 넘기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는 홀로 창고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단검 한 자루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강일 내놈의 상대는 바로 나다. 도균의 외침과 함께 처절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한 마리 부상당한 맹수처럼 용맹하게 싸웠다. 그의 단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적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피와 땀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적셨다. 김철수와 박지환은 눈물을 머금고 도균의 마지막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도균이 벌어준 시간을 이용하여 항구의 다른 쪽 비밀 통로를 통해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손에는 그림자 연합의 운명이 걸린 증거 자료와 함께 동료를 사지에 남겨두고 왔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들려 있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이서연은 갑작스러운 김철수와 박지환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도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 자료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도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 때문에 또다시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거두고 일어섰다. 도균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도균을 구해야 했다. 항구의 총성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자욱한 연기와 화약 냄새 속에서 최강일은 마침내 쓰러진 한도균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아직 강태주라는 남자의 진정한 무서움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항구의 기습은 실패한 듯 보였지만 그것은 더 큰 방역을 위한 서곡에 불과했다. 독사의 함정은 오히려 그 자신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될 터였다. 항구에서의 총성이 멎고 한도균이 독사 최강일의 손에 쓰러진 후 그의 옛 동료였던 김철수와 박지환은 처절한 슬픔과 분노를 안고 이서연에게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도균이 목숨과 맞바꾼 그림자 연합의 범죄 증거들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서연은 도균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을 삼키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복수와 정의를 향한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이 증거들, 도균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서연의 말에 김철수와 박지환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도균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그림자 연합 같은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세 사람은 안전 가옥에 숨어 도균이 넘겨준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림자 연합의 마약 밀거래 장부, 불법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리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파장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림자 연합의 감시망은 이미 그들 주변을 좁혀오고 있었고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도 그들의 하수인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겁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 그 어떤 권력도 이 사건을 함부로 덮을 수 없을 테니까요. 박지환이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수도 동의했다. 그들은 과거 도균과 함께 일했던 언론계 인맥 중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의감 넘치는 기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사보도 전문으로 명성이 높은 KCI 방송의 한 중견 기자를 접촉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독사 최강일은 항구에서의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강태주라는 눈의 가시를 제거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했다. 그는 도균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 감금하고 그가 수라 시절 알게 된 다른 정보들을 캐내기 위해 온갖 고문과 회유를 일삼았다. 강태주,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내 놈의 동료들도 곧 내 손에 잡힐 것이고 내 놈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도 모두 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 얌전히 내 놈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불어라. 그러면 최소한 고통 없이 보내줄 수는 있지. 최강일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도균을 협박했다. 하지만 도균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정신은 혼미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동료들이 반드시 탈출했을 것이고 증거들을 안전하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내 놈 같은 쓰레기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할 것 같으냐.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내 놈의 제국은 곧 무너질 것이다. 도균의 조롱 섞인 대답에 최강일은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강태주의 말대로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자신 또한 안전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도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 사이 이서연과 김철수,
박지환은 KCI 방송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도균이 넘겨준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전달했다. 기자는 자료에 엄청난 파급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특별 취재팀을 꾸려 심층 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 연합의 압력과 회유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취재를 진행했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KCI 방송의 황금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 범죄 조직 그림자 연합의 실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가 시작되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림자 연합의 마약 밀매, 인신매매, 정관계 로비 등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인터넷과 SNS는 순식간에 그림자 연합과 관련된 검색어들로 도배되었고 청와대와 검찰, 경찰에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빗발쳤다. 독사 최강일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도균을 찾아갔다. 내 놈 짓이냐? 감히 나를 이렇게 물먹여. 최강일은 도균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지만 도균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느냐? 최강일,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특수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아지트를 완벽하게 포위한 상태였다. 최강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TV를 통해 최강일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기쁨과 도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도균은 여전히 최강일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의 생사는 불투명했다. 이서연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그를 구출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증거는 공개되었고 방역의 서막은 올랐지만 정의를 위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한도균이 있었다. 독사 최강일의 비밀 아지트 주변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간헐적인 총성, 이서연과 김철수. 박지환은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KCI 방송국과 연결된 비상연락망이 들려 있었고 경찰 특공대의 진입 작전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한도균, 그가 부디 무사해야만 했다. 아지트 내부에 감금되어 있던 한도균 역시 바깥의 소란을 감지했다. 최강일은 마지막 발악처럼 그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눈빛에서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났어. 최강일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도균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끝난 건 내 놈의 악행이다. 최강일,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바로 그때 특공대의 강력한 폭음과 함께 아지트의 문이 부서져 나갔다. 섬광탄과 연막탄이 터지며 아지트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최강일은 당황하여 도균을 인질 삼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도균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최강일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고 이어진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피투성이인 차에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두 남자 한도균과 최강일을 발견했다. 최강일은 즉시 체포되었고 도균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아지트를 빠져나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물범벅이 된 이서연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김철수와 박지환이었다. 도균 씨,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서연은 도균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렸다. 도균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림자 연합의 수장 독사 최강일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되면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 범죄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행각들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과 유착관계에 있던 정관계 인사들 또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의 정의는 뒤늦게나마 실현되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한도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은 상당 부분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는 이서연의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남아있었다. 국정원 NIS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과 조사가 불가피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송했지만 조직의 규율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한도균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에 많은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서연 역시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림자 연합이 와해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한도균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했지만 단순한 친구나 동지라고 하기에는 그 이상으로 깊고 특별한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다. 몇 년 후 한도균은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잡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범죄 피해자들을 셔는 작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그들의 법률 상담을 돕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혹함 대신 따뜻한 인간미와 깊은 연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서연 역시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그 슬픔 뒤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강인한 의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바닷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균 씨, 이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도균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서연 씨, 이제는
조금은 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지나간 후 찾아온 평화로운 새벽을 예고하는 듯했다. 한때는 각자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위태로운 새벽이었지만 그 새벽 끝에는 분명 더 밝은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한 호송관의 양심은 그렇게 각성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